시원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까지 오시는 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학에서 36년간 이제 연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많은 격려를 해주신 우리 조한규 총장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밤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조한규 총장님한테 연락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항상 가까이 우리가 지내던,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토론을 할 우리 내과학연구소 키스트 내과학연구소의 오택 소장님, 그리고 또 제가 내연구 촉진법을 만들 때 총무로서 굉장히 이제 역할을 내학회를 우리가 창립하고, 그때 우리 이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님한테 특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약 한 40분 내지 5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뇌과학이 뭐냐 하는 거는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뇌과학이 파이널 프론티어 사이언스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류가 도전해야 될 마지막 첨단 과학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뇌과학에 대해서, 또 뇌과학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인문사회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 물론이죠. 자연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 지금은 이제 AI를 비롯해서 공학 쪽, IT 쪽을 하는 사람도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공지능의 마지막 골은 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조인간이 우리 사회에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수백 년, 우리가 수천 년 내에는 확실하겠죠. 그러면 내가 기계인지 내가 실제로 인간인지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결국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인공지능, 로버트의 파이널 골은 결국 뇌 중심 혁명이다. 인간의 뇌를 모사하고 모방할 수 있는 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때는 새로운 신시대,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도 수많은 사회 변화가 겪었지만은,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은 뇌 중심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새로운 인류가 또 탄생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알렌 머스크 박사 등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부터 잘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인류 간의 모든 합의를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는 치매 극복 없이는 우리가 인간 100세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결국은 수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로서 노인 인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인구라 그러면 15세에서 64세를 말합니다. 그 집단보다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특징은 차일드 시기의 포퓰레이션을 우리 노인 인구가 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킹 그룹은 줄어들고, 그게 바로 2017년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점이 돼서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포퓰레이션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차일드후드 시기에 그런 포퓰레이션보다도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앞으로 20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약 한 7년 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초고령사회, 우리가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라고 그러죠. 20%, 전 인구의 20%가 넘는 시기가 지금부터 7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되면은 20%를 초과하고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치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가 치매는 10년마다 배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소시오 이코노미한 그러한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20년마다 배의 그러한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나라 치매를 케어하는 비용이 약간 9조로 나와 있죠. 그런데 2020년이 되면은 그게 더블이 되니까 약 한 19조의 치매 케어비가 들 거다. 그 다음에 또 2030년이 되면은 약 한 40조 정도의 돈이 든다. 그런데 이런 추정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뇌에 관한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4, 50분 동안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인류를 가장 큰 변혁을 일으킬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뇌 중에서 뇌의 기초적인 신비를 밝히는 걸 통해서 치매 극복 문제 이것이 결국 오늘 제가 두 가지 중점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 시대의 중요성 중에서도 우리가 국가별 그러면 뇌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가별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뇌연구 촉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그때가 1998년도 같으면 이제 김대중 정부가 막 탄생하는 시절이었죠. 그때 IMF가 터져서 각종 IMF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이 많이 이제 입안이 되고 발표했는데 그 많은 법도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됐다고 그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법이 바로 뇌연구 촉진법이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준비는 굉장히 이제 해서 잘 출발했는데 IMF 때문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들이 많이 이제 어긋나게 돼서 결국은 제1차 국가 뇌연구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제3차가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뇌 연구에 투자되고 있는 돈을 다 모으니까 약 한 1,357억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19조 1,000억의 R&D 비용이 이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순수 R&D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약 한 35.6%인 약 한 6조 8천억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기초연구 특히 병도 이제 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기초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연구에 약 한 또 이게 6조 8천억에 약 한 36.8%인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BT 쪽이 아마 기초연구에 들어가는데 그 기초연구에 약 한 5.8%가 지금 뇌연구비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미국이 뇌연구를 선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1990년부터 10년 동안에 데케이드 브레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뇌연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케이드 브레인이라는 법을 만든 거는 브레인이 이제 유일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브레인 이니시어티브라고 해서 뇌 지도 작성 사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도 작성에 1년에 지금 약 한 4.5억 불 정도를 NIH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작성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뇌지도다.
그래서 내 지도를 지금 이제 작성 사업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그러니까 브레인 이니시어티브 2년 전에 결국은 치매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뭐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내셔널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액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파라 그러죠. 나파 법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왜 치매 치료제가 지난 during last decade 지난 10년 동안에 임상 1상, 2상, 3상이 있죠. 우리가 동물 실험은 전임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후보 약을 도출해서 임상 1상에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 1상은 정상인, 그 다음에 임상 2상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환자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3상은 대규모 환자 통해서 했는데 임상 3상에 들어간 100개 이상의 약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베르베스타트라고 하는 그 머크 제약회사에서 약 한 4조를 투자한 약이 마지막 실패를 하고 작년 10월 달에는 랄리 제약회사에서 또 이제 시도했던 약이 또 실패해서 100개 이상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실패를 자꾸 하느냐 하는 걸 따져보니까 연구비가 부족하더라. 그죠? Missing part is money. 이렇게 정확하게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1년에 5억 불 투자했던 거를 4배를 증액시켜서 2025년까지 20억 불을 매년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원래 2017년에 이미 5억 불 플러스 4억 불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치매 치료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한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투자 전체로 보면은 NIH의 예산의 약 한 20%인 여기는 여기 60억 달러지만은 70억 달러입니다. 70억 달러 올해. 그다음에 내셔널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액트가 올해 한 뭐 10억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브레인 이니시어티브가 4.5억 달러에서 또 이게 75%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미국의 내 연구에 들어가는 거는 최하 20%를 지금 현재는 20%가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이제 뇌 쪽 중에서도 특히 영국에서도 데멘치아, 치매를 이제 적극적으로 챌린지 온 데멘치아라고 해서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치매에 이제 6,600만 파운드를 투자했는데 이거를 배로 정액해서 1억 3,200만 파운드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BT라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추려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의학 연구에 투자되는 연구비의 약 한 16%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BT 예산에 여기는 7%돼 있는데 지금 일본도 연구비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거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로 10%를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8%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뇌 연구비도 이제 논의를 하고 하는데 뇌 연구 촉진법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뇌연구 심의위원회하고 뇌연구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폐합한다 그러나 뇌연구 심의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쪽에 들어갔죠. 이거부터 다시 우리는 이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주요한 뇌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뇌 연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인간의 이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간이란 뭐며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마음이 뭐냐, 인간의 윤리가 뭐냐 이런 등등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보면 인문학적 이해죠.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성이 뭐고 영재성이 뭐냐 하는 연구를 저는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영재성 연구를 육아정책연구소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일단 거기에서 영재성의 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보고를 해서 곧 논문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이해에 관한 신경과학의 뇌과학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활발히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역사적인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에집트 시대에는 심장이 굉장히 이제 중하게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 인간이 죽으면은 심장을 끄집어내서 심장하고 깃털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래서 심장의 깃털 무게보다 다 무겁겠죠. 그런데 에집트 시절의 사람들은 심장이 깃털보다도 가벼운 사람은 평상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심장이 무거운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악한 일만 하다가 평생 보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 때는 뇌를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뇌를 몰랐기 때문에 투탕카멘 왕의 미이라, 뭐 수많은 미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미이라를 만들 때 첫 번째 그 미이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불필요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코에다가 카테터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빨아내죠. 왜냐하면은 그때 뇌를 이렇게 보니까 죽으면 24시간, 48시간 되니까 뇌가 다 리퀴팩죠. 그러니까 흐물하게 전부 다 물처럼 변하죠. 물이라는 거는 시체를 썩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가 되니까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떼내버리자. 그래서 다른 장기는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뇌는 보관도 안 합니다.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러면 투탕카멘 왕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이집트 시대 사람처럼 부활했을 때 내가 내 몸에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하고 이런 건 다 들어갔는데 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왕인지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자, 에집트 사람들은 뇌의 중요성을 몰랐다.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스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가인 플라톤은 삼위일체 영혼설을 했죠. 인격과 지성은 뇌에 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자부심이나 분노, 용기 같은 거는 간에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욕망과 탐욕은 위장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위장간에 있는 거하고 간에 있는 거는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뇌에 있는 이거는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은 어디를 쏘았습니까?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은 심장을 향해 쏘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돼. 심장을 향해 쏘면은 터져 죽습니다. 그죠? 뇌를 향해서 쏘아야만이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학적으로는 기여를 많이 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은 자기 스승보다 좀 특별하게 좋은 점이 없죠. 그리고 이제 역시 히포크라테스는 성스러운 Sacred Disease라는 그 책에서 마음은 뇌로부터 나온다고 기술을 해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역시 위대한 의학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뇌의 중요성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금투사들이 싸워가지고 할 때 주로 뇌가 다쳐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해 주던 유명한 의사가 뭐냐면 닥터 갈렌이에요.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인데 로마 시대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금투사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뇌가 중요하다. 그래서 뇌, 마음, 정신이 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여기에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마를 다들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마를 만지면은 이마가 이제 절벽처럼 90도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비스듬하게 아주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로 비스듬하게 잘 올라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오택 소장 이 손들라 그러다가 제가 미리 답을 밝게 드리는 바람에 그죠? 자, 이마가 뒤로 비스듬하게 돼 있고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앞쪽에 있는 그게 바로 유명한 네안데르탈이죠. 네안데르탈인의 뇌의 크기나 무게는
인류보다도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작지 않다. not smaller th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뇌의 전체적인 크기나 용적은 우리 인류보다도 작지 않은데 왜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인류하고 같이 살다가 수십만 년 같이 우리 지구상에 생존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멸종했죠. 왜 멸종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설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 2016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막스 프랑크에 있는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지금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전두엽에 있더라. 그죠? 이마가 뒤로 가면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하면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류는 뇌의 크기는 네안데르탈인보다도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뇌의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오콜텍스, 심피질 중에서 이제 맨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바로 동기인의 창조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이 이제 중요한 거 플러스 인간성 도덕성 기능을 합니다.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아주 인간성이 좋던 사람이 아주 개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우리 인류의 문화 창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분노 조절하는 것도 전두엽에 있습니다. 아나 전두엽에 바로 밑에 있는 감정의 뇌를 컨트롤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잘 작동이 안 하면은 이 분노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두엽 발달을 지금 등한히 하고 있어요. 누가 등한히 합니까? 우리의 교육이. 이 전두엽은 언제 가장 발달하느냐? 최근에 들어와서 뇌 영상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뇌를 과거에는 죽은 아이들 뇌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뭐 제대로 잘 몰랐죠.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뇌 영상을 해서 계속 7, 8년 이상 쭉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두엽이 언제 가장 발달하느냐. 이게 바로 유아 시절에 발달하더라. 유아 교육은 바로 인간성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간성 교육을 하는데 대학에서 시켜요. 그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지금 아주 순수하게 있을 때 인간성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이 다른 게 들어오기 전에 인간성, 인간으로서 도덕성 이게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유아 시절, 유아 교육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의 수학, 영어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 도덕성 교육, 분노 조절 교육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바로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전혀 전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때 거기에 있는 유명한 선장님은 어땠습니까? 내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모든 승객들을 다 구출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배와 같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팬티 입고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선장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의 일부도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뇌 연구를 하는데 교육학적인 것도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뇌 발달을 잘 시키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뇌 발달을 그냥 무조건 망가뜨려요. 강제적으로 시키죠. 그 다음에 언어의 뇌가 발달이 안 됐는데 막 그냥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가 노출이 되고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과외를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안 되고 강제적으로 막 하니까 이게 바로 유아 시절에 영어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유아 시절에는 인간성, 도덕성, 분노 조절 교육, 그다음에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강제적인 교육, 선행 교육이 들어오니까 전두엽이 망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고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받죠. 인간성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인간성 교육을 시키면은 알기는 알지만은 실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도 뇌 기반, brain based education 이런 용어도 옛날부터 생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아주 통렬한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이 뇌를 알고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잘 발달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시하는 우리 뇌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전두엽 발달이 못됐기 때문에 도덕성이 우리보다 못하고 인간성이 우리보다 못하고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의 발달이 덜 돼 있으니까 창의적 계획을 못하죠. 남하고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게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 창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을 이루려 그러면 서로 양보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어떤 양보를 통해서 희생도 하고 이래야만이 문화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해보고 뼈를 저기에 보니까 뼈에 보니까 이빨로 갉아먹은 자국들이 많아요. 저게 뭐 동물이 갉아먹은 게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상호 갉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사회성을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저러한 이제 여러 가지 뼈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위해요. 자기 가족이 아니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먹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무슨 그게 문화가 창조되고 문화는 끊임없이 서로 축적이 돼서 1차 산업, 2차, 3차, 4차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뇌전두엽 발달 덕분에 우리는 인간성과 정체성의 대결과 문화 창조에서 네안데르탈인을 압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하고 네안데르탈인은 결국은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 인류는 같이 결혼을 했겠느냐 이런 문제가 과거에 또 중요하게 대두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는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과 네안데르탈인은 10만 년 전하고 5만 년 전쯤에 서로 유전자에 아주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호 유전자를 서로 왔다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섹스를 하고 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속은 아직까지 분석이 안 돼 있지만 유럽이나 혹은 이제 이 동남아시아 쪽은 한 7, 8%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개 평균적으로 한 2 내지 4%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전자 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뭘 줬느냐? 면역 체계야. 면역 체계를 이제 하고 머리카락, 피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부가 튼튼하고 머리카락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 때문에 면역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고 중독, 자기 혼자 탐닉하니까 중독 문제가 그런 데서 많이 오게 되고 또 남하고 잘 교통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 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때문이더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의 정체성은 혼재되어 있죠. 내가 네안데르탈인이냐? 아까 우리 앞에 계시는 오태수 소장님은 뭐 네안데르탈인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본인은 그랬지만 사실은 상당히 제가 보니까 앞 이마가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철학과 인문학과 뇌과학은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그래서 철학 등 인문학은 뇌 연구의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다. 그죠? 그리고 우리 뇌 연구는 철학 등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네더블록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철학 등 인문학과 이 뇌과학이 서로 연계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뇌는 자연과학이나 의학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철학 등 인문학의 영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철학과 뇌철학, 뇌를 기반으로 하는 뇌철학과 정신철학이 서로 이제는 뭐 거의 다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도 뇌를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철학과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연구를 하는데 인간 정체성, 마음, 정신, 윤리 연구 이런 등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결국은 우리 뇌과학과의 융합 연구. 그러니까 뇌과학은 융합 연구의 가장 대표죠. 뇌과학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같이 들어와서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재단에 보면은 ICT 융합 연구단이 따로 있고 그거를 갖다가 매니저하는 연구비를 주는. 그다음에 문화
융합복합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 내에서 서로 융합하는 거, 자연과학 내에서 서로 융합하는 거, 이것도 무슨 뭐 아주 극히 필요하지만 인문학과 뇌과학의 융합이 진짜로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키스텝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 융복합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많은 질환 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질환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치매다. 치매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브레인 이니시어티브, 뇌지도 작성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연구비 하는데 뭐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법이 없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영향이 적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과학은 장기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좀 시각을 좀 더 가져주면은 우리 과학이 장기적인 투자 위에서 우리가 베이스가 튼튼하면은 올라가는 것도 훨씬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아마 앞으로는 더 잘 이해를 아마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브레인 이니시어티브를 했냐면은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상당 부분 알고 있고 원자보다도 작은 미립자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양기 사이에 있는 3파운드의 이 물질, 뇌의 물질에 대한 신비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신비를 밝히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it will not only help find the cures of disease such as Alzheimer and autism이라고 했습니다. 치매나 자폐증과 같은 이 질환의 원인, 치료법, 극복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reate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economic growth를 drive, 그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뇌과학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키스텝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마음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질환인 치매 극복이 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100세 시대 도래가 불가능하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나파법, 내셔널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액트가 있고, 영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치매에 대한 챌린저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비를 배로 증가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2025년까지 그죠? 이 나파법에 의해서 연 5억 불인 연구비를 20억 불로 증액을 시키겠다. 그래서 원래 이미 4억 불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치매 연구 분야에서 주로 중심이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가 바이오 및 유전체 조기 진단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치매는 치료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증요법 치료제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초기에서 중기 정도 넘어가면 안 들어요. 초기에 환자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딜레이를 좀 시킬 뿐이지 결국은 가는 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암 환자는 초기에 발견하면은 완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매에서 회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피 뽑아서 어떻게 조기 진단해보자. 뇌에 오는 게 이게 말초 혈액에 뭐 나와서 뭔가를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연구, 그러니까 바이오마커 연구,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제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달한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이게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은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술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마커,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 바이오마커, 우리가 뇌척 수액을 뽑아서 할 때는 지금 현재 4가지의 바이오마커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연구,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30년 동안에
바이오마카 연구에 대해서 15,000명의 치매 환자, 15,000명의 정상 대조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토탈 타우나 과인산화된 타우, 그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 이거를 CSF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뇌척수액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의 중요한 원인인 줄 알고 돼 있어요. 중요한 새로운 마카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새로운 마카를 오늘부터 우리 피를 뽑고 CSF 뽑아가지고 마카 연구를 하자. 그렇다고 새로운 마카가 나옵니까? 원인 연구.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지금 멀티 팩터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마카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지난 30년간 나온 결과들을 메타 어나리시스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바이오마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카 연구하려고 그러면 치매의 병의 원인 연구를 하고 그 원인인자가 과연 그 뇌척수액이나 혈액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연구비가 바이오마카 개발 연구에서 이제 일부 소규모 투자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 치매의 원인을 하는 팀에서 이런 거를 해서 해야지, 원인 인자가 이렇게 해야지 변화가 있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조금 하던 거는 큰 변화가 없더라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영상 마커 연구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쪽 맨 이쪽에 있는 게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1.5T하고 3T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있는 거는 7T가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도입을 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T보다 7T는 수백 배 거기에 보이는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7 테슬라의 MRI를 지금 우리가 구축 중에 있는데 이거는 7T보다도 100배의 해상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11.7T를 가지고 뇌를 찍어보면 우리가 뇌에서 병리 조직학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게 보이는 뉴라이틱 플락, 신경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7을 가지고 하면은 영상을 찍어보면 상당히 일찍 그 조기에 뇌 영상의 변화가 나타날 거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영상의 변화가 언제, 치매 발생 언제부터 나타나는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하는 7T를 가지고 이런 연구가 앞으로 굉장히 올해부터 이제 7T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일반 병원에서 상업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러한 이제 치매 환자 뇌를 연구해 보면은 보통 병원에서는 1.5T나 3T에서 볼 수 없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미세한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킨슨 병에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서브센 나이가라고 우리가 까만색으로 보이는 흑색질이라는 부위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7T로 하니까 아주 뭐 전체적인 윤곽이 아주 잘 보이죠. 전체적인 크기, 볼륨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뇌 영상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앞으로 더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뇌지도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임상 상상에 들어간 100개 이상의 약이 다 실패를 했더라. 그 원인은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에 점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만 타겟을 해서 이거를 블락시켜도 치매가 별 의미가 없더라. 그죠? 독성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타겟을 이제는 안 하고 타우로 이제 옮겨보겠다. 타우로 옮기는 데는 마찬가지죠. 베타 아밀로이드 있고 타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실험실에서 시단 단백질 가설,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염증 가설 이런 등등을 냈는데 염증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죠. 뇌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디펜스하는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싱글 타겟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멀티 타겟 할 수 있는 약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비를 이제 줄 때도 좀 이러한 이제 치매 치료제, 미국처럼 25%를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것은 소극적이죠. 치매 환자를 일단 발생해서 그걸 적당히 케어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이거가 아예 치매에 걸리지 않고 프리벤션 하는 게 지금 포커스는 그죠? 우리가 예방에 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기 위한 연구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치매 치료 중에서 DHED라고 하는 거를 지난 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오수유라 하는 이제 그 이쪽에서 보시는 나무 열매에서 우리가 뽑아 가지고 한 물질이 저희들이 최근에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작용하고 시단 단백질도 작용하고 타우 과인산에도 작용하고 우리 오고택 교수가 또 연구하고 있는 TRPV1 채널에도 작용하고 포타시움 채널에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토이뮨 시스템에도 작용하고 엔티 튜머, 항 그 염증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고 세로토닌 레벨도 올라서 항우울 효과도 나타나고 리피드 대사에도 작용해서 오베시티도 치료한다 하는 보고가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특허를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중추신경에서 치매하는 거는 저희들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1, 2, 3, 4가 다 저희들 한 건데 이 이야기 굉장히 말티 타겟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치매는 너무 경도에 치료하더라도 너무 늦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을 아주 초기에 해야 된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는 이 엠브리오널 스템셀, 그냥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교토대학의 야마나카가 노벨상을 받은 iPSC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있고 이 이제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센카이멀 스템셀 소위 말해서 이게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하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내게 아니고 그다음에 암을 일으켜요. 뇌에다가 치매 치료하려고 넣으면 70% 암이 생깁니다. 그거 절대 못 쓰죠. 그다음에 이게 면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도 이런 걸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강제로 막 그러니까 4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강제로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도 이게 암, 종양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기 것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특별한 면역 거부 반응도 없죠.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증거도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매에서 줄기세포 치료술을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치매가 약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마우스가 이제 치매 증세를 나타냅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줄기세포를 약 한 이제 약 한 1밀리언 정도를 직접 12개월 그러니까 그 증세가 발생할 때 주입을 한번 하는 경우하고 밑에 있는 거는 꼬리 정맥에다가 2주 간격으로 치매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3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 약 한 13번을 투여를 한 다음에 정맥이죠. 정맥으로 투여한 다음에 어떻게 1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니까 기억력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병리조약직 변화도 정상이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11년에 발표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페이스 1, 2에 들어가는 거가 승인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완벽하게 이거는 뭐 그게 없어야 된다 하는 걸 보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황우석 사태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쇼크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임상 1상 이상 하는 허가가 나와 있지 않고 일본하고 미국에다 제출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나와서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은 저게 셀세라피 뉴스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맥 주사를 해서 자기의 아디포스 딜라이브드 메센카이멀 스템셀이죠. 우리 배 속에는 누구든지 이제 지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10만 빼면은 뭐 10억 개 이상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정제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갖다 정복시켜서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자기 거 자기가 쓰니까 특별한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저기 보면 리보루셔너리 파인딩, 그죠? 임상 시험을 해봐서 임상의 효과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은 뭐든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개발도 힘들고. 근데 줄기세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쓰니까 면역력 반응도 없죠. 윤리도덕학적인 문제도 없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에서도 다 정세가 좋아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입는데 마이토콘드리아 데미지까지도 다 프로텍션이 되고 하는 거를 또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자폐증에서도 해봤습니다. 자폐증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보니까 사회성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맨 밑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폐증 마우스니까 자폐증 마우스는 잘 안 돌아다니죠. 그런데 거기다 줄기세포를 맨 마지막 걸 주니까 정상 대증후군과 거의 비슷하게 활발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한데 5분 정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폐증에서도 이게 이제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죠. 전임상이 끝나면은 우리가 그 실제로 이것이 사람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임상에 들어가는 걸 해서 임상에서 그게 그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효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앞으로 아마 잘할 수 있는 날이 약 개발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2, 3년이면 뭐 임상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치매나 파킨슨병에서는 아직 파킨슨병은 이제 우리가 페이스 1, 2 실험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만 해서 치매는 앞으로 2, 3년 내에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뇌지도 작성 연구. 그러니까 뇌지도는 아주 시냅스가 나노메타, 우리가 뭐 조금 큰 거는 이제 마이크로메타, 뭐 밀리메타 정도 또 되는 거 있지만 뇌지도는 뇌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떤 부위의 지도가 어떻게 망가지고 이런 게 완벽하게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 뇌에서 잘 작성이 되면은 지금 이제 마우스나 넷에서 뇌지도 작성은 아주 세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뇌지도도 전국 지도가 필요하죠. 매크로 기술을 이용해서 MRI나 펑셔널 MRI, 펫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전국 지도도 작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알지만 시냅스 차원에서 어떤 시냅스, 도파민 시냅스냐, 세로토닌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특산물 지도도 또 이제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 지도는 매크로 기술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시냅스 차원의 특산물 지도는 메소 기술, 그러니까 마이크로메타에서 그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의 가장 중요한 타겟인 해마 부위의 마이크로 기술, 주로 나노미터 수준의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이미징 중에서도 앞으로, 그죠? 우리는 11.7 테슬라를 세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초고자장 자석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 틈을 타서 빨리만 구축하면은 세계 최초로 11.7 테슬라. 그러면 실제로 병리적 소견 중에서 조금 큰 거, 아까 말한 그 신경반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걸로 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뇌 중심 혁명이다. 인간의 뇌 원리를 구현한, 인간의 뇌 작동 방식을 모사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알파고 능가하는 AI 개발, 우리도 나서서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자 하는 걸 했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AI, 그죠? AI, IBM 왓슨에서 AI 암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4군데에다가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상업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그 첫 번째가 가천대학에서 그걸 해가지고 지금 AI 암 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데, 이게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 가천대학 병원에 와서 해보니까 인간이 보는 거나 이게 보는 거나 약 한 95%가 거의 거기서 제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치매도 마찬가지로 AI 치매, AI 뇌질환, 거기에다가 어떤 뭐 뇌 영상 데이터를 넣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피검사한 데이터 뭐 이런 등등을 넣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거는 치매고, 치매 유사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치매 뇌지도 작성 사업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일부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미징도 상당히 좀 이제 적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하고 정상 대조금만 했지, 치매 유사, 예를 들면 파킨슨 환자도 30% 치매가 나와요. 파킨슨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루이 소체 치매가 외국에서는 두 번째 많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뇌 대형성 질환들 속에도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가 다 나옵니다. 그런 질환들하고 감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체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AI 치매 혹은 AI 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해야지, 맨날 외국에서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만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프로젝트도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지금 과기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지금 앞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는 AI 연구에서 기초적인 AI 연구는 이제 그쪽을 우리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이성환 교수 같은 분들이 그런 이제 딥러닝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넣어서 우리가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인 튜링 박사가 이제 이렇게 처음 컴퓨터를 아주 거대한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기능이 떨어진 이걸 이제 19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딥블루, 왓슨을 거치고 해서 지난번 이세돌하고 우리가 대결했던 알파고는 약 1202대의 CPU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죠. 그 다음에 176개의 GPU,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우리 이세돌이가 한 번밖에 못 이겼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알파고 2.0을 가지고 커제가 대결해서 이제 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러한 이제 CPU, GPU 보다도 TPU라고 하는 거를 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앞으로 서서히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라 그러죠. 그다음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이런 기술도 굉장히 이제 발전해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화면 속에 아바타의 두 손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하고, 그다음에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해서 자기가 입는 로봇을 작동해서 정상인처럼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님이 우리 여기에 있는 어떤 다양한 칼라를 이렇게 새로운 감각을 뇌에다가 줘서 그걸 인식을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뇌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직접 이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앞으로 이제 도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가 어디까지 지금 터미네이터가 진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박세인 부원장님, 터미네이터 어디까지 진화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 거는 액체로 뜯다가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는 이제 지금은 주시사까지 왔죠. 그죠? 주시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하고 구별 안 돼요. 그래서 1999년에 로빈 윌리엄스가 바이센테럴 맨 200살 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바이센테럴 맨에서 주연을 했죠. 이 사람이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봇으로 어떤 가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아가씨를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못하고 그 작은 아가씨가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해서 거기에서 낳은 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인간하고 결혼을 해요. 이런 시대가, 아까 튜링 박사는 자기가 동성애자는 옛날에 전부 다 이제 아주 큰 벌을 내렸죠. 대부분이 사형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서 사과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깨물어 죽었죠. 그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깨문 사과의 심볼이 뭡니까? 애플이죠. 그것처럼 앞으로 인간이 나는 저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는 뭐 전부 다 큰 벌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간인지 기계인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에어리언 카바넌트라는 영화에서, 그죠? 마이클 패스펜더가 이제, 그죠?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중요한 로봇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네가 날 만들어, you create me. 그런데 who create you?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뉴로 로보틱스, 뉴로 컴퓨터, 뉴로 에식스 이런 등등이 앞으로 이제 발전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대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흥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치매 정복 연구법을 좀 우리도 만들어 가지고 치매 정복을 조금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나라에는 치매 관리법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이 들어간 거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법이 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중앙 뇌연구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되겠다. 아까 말한 대로 뇌연구 심의회가 제 생각으로는 여러 분야, 그러니까 뇌는 모든 인문사회하고 자연과학의 융합 연구가 주니까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가 되고, 그죠?
거기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원천 그다음에 그 기술을 주로 지원하는 뇌융합기술과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연구재단에서는 ICT 융합연구단하고 지금은 이제 문화융합복합단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뇌융합연구단을 이렇게 설치해서 인문사회하고 자연과학이 뇌과학 연구를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걸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치매나 뇌질환 응용 연구를 지원 담당하는 치매연구관리과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치매 관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로 이제 치료제나 치료 기술을 산업화를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뇌연구심의회가 다시 설치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뇌은행이 안 돼요. 인간의 뇌 조직이 없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저같이 치매나 파킨슨 연구하는데 쥐에다가 연구하면 외국에 가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발표하면 사람의 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물어요. 그럼 우리는 그 뇌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면은 또 그런 질문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년 안 가고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결국 우리가 외국에 있는 뇌은행에서 인간의 뇌 샘플을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연구원 초대 원장을 할 때 뇌연구원에다가 국가뇌연구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하고 같이 해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뇌은행이 1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가장 활발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조직을 얻어가지고 치매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국왕이 왔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4년 11월 3일 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덜란드하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 앞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병원이 아니면은 내 조직을 보관도 못하고 내 조직을 적출도 못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뇌은행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아프리카 같은 나라 빼고는. 세계 최대의 뇌은행이 어디 있냐면 브라질에 있어요. 브라질은 죽으면은 무조건 뇌 해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정성인 박사 데리고 제가 브라질 가서 뇌은행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복도에 시체들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맨날 보는 거라 괜찮은데 정성인 박사는 이제 우리 조광교 총장님 밑에서 이제 연구했던 그 친구인데 시체를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뇌은행이 하는데 뇌은행 설립이 국가 뇌연구원 정도에는 큰 게 다 구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각 대학병원하고 그 협력각서를 맺어서 그쪽에다가 일단은 나누어 가지고 두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뇌 지도 작성이나 뇌 연구비에 정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BT 연구비에 미국은 2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5.8%거든요. 이거를 한 20% 이상 좀 하고, 그다음에 결과 도출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뇌 연구의 특성상 다른 연구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액 단기 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액 단기 연구면 이제 연 5천만 원을 뭐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좀 더 1억 이상 1년에 1억 이상 해서 5년 이상 하는데 IBS 같이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베이스를 넓히기 위해서 1년에 1억에서 3억 주니어 연구자들 한때 우리 뇌 연구비가 4, 5천억이 확보되면 1,000억이나 2천억을 1년에 해서 10년 동안 1,000명 내지 2,000명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뇌 연구하는 활발히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베이스가 1,000명이 10년, 2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결과들이 나와서 노벨상도 나올 수 있지. 지금 당장 뭐 저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자극을 하고 그냥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강조시키는 한 우리가 바라는 노벨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중개 연구에 중점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초 연구가 더 확실히 잘 돼야죠. 아까 말했는데 바이오마커 개발도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초적인 병의 원인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없이 오늘부터 피 가지고 와서 뭘 이렇게 보자. 이래가지고 절대로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연구를 하고 임상 연구도 하는데 그거를 같이 우리가 기초에서 얻은 지식을 그래도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가 환자를 확보해 가지고 환자에서 많은 환자에서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7번째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은 말이죠. 치매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티 타겟 약물 개발에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기세포 치료술 개발에도 좀 많은 투자와 정부의 좀 플렉시블한 제도가 있어야지. 옛날에 그냥 혼났다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연구를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주제 가지고 더 이상 연구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연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다 합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진 사람들을 2팀, 3팀, 4팀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가도록 잘 결과가 안 나면 중간에 뭐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탈락도 시키고 이러면서 상호 자극을 받아가면서 해야지 only one 팀한테 줬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나온다. 그래가 실패하면 그냥 연구비 날리는 거죠. 그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저께 그걸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나온 결과는 별로 시원찮더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비슷한 우리가 치매 하나만 봐도 전세적으로 치매 학회를 가보면 5,000명에서 10,000명이 참가해요. 거기 보면 그냥 비슷한 분야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비슷한 말만 들어가면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스텝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좀 우리의 군, 그죠? 이렇게 비슷한 연구하는 군들을 좀 많이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은 중간에 잘 안 나오면 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중간에 강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창의 연구비를 해보니까 3년마다 강제 탈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노심초사해가지고 그냥 뭔가를 보여주려고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학이 이게 무슨 뭐 막 수많은 연습을 한다고 해서 과학의 결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좀 키스텝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플렉시블하게 여러 팀을 선정해서 해야지 그중에 한 팀이라도 성공하면 그게 국가의 중요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9번째 내지도 작성 연구하는데 매크로 전국 지도, 메조, 그죠? 어떤 이제 특산물 지도, 마이크로 세부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사용해서 융합 연구하는 팀에 중점 지원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키스트의 내과학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내지도 작성의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너무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뭐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경우도 막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게 좀 더 이제는 보면은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도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 마크로, 메조, 마이크로 기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죠? 1.5T 쓰는 것보다 9T, 11.7T를 써서 하는 팀한테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2단계는 컨소시엄에서 보세요. 신경과학, 화학, 광학은 전부 다 자연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이 전부 다 같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융복학, 우리나라 융복학 말은 무지하게 하는데
그죠? 인문과 자연과학의 융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키스텝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돼야지 국가적으로 융복합이 제대로 일어나지. 우리는 그냥 뭐 두세 사람만 모여도 융합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주도 작성하려 그러면은 치매뿐만 아니고 치매 유사하게 치매를 일으키는 수많은 뇌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스페시피티가 있느냐. 치매하고 정상 대조군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질환하고 해보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 대조군하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 해서 이런 걸 맡을 수 있는 팀을 잘 선정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 10번째, 뇌 작동 방식을 모사하는 AI 연구에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ICT 기술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뇌 메커니즘, 인간의 뇌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AI 연구하는 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AI 연구하는데 신경과학 하는 사람, 뇌과학 하는 사람이 동참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죠? 뇌과학자, ICT 과학자, 인문사회과학 이런 등등이 다 같이 참여해서 휴머노이드로, 그죠? 인간과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인간의 뇌 작동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이런 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의 컴퓨터는 CPU하고 메모리 저장 장치 사이에 전송 회로가 있는데 이게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뇌 작동 방식을 모사한 구조 반도체를 보면은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많이 주면은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회로가 더 이렇게 크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ICT 방식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작동 방식을 모사한 거는 지금 하는데 새로운 회로도 만들어지고 스스로 그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로가 더 넓게 되고 이런 작동 방식을 우리가 가진 뇌 구조 반도체에다가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알파고를 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허사비스. 허사비스는 학사와 석사는 컴퓨터 쪽을 했어요. 박사를 뭘 했냐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뇌 해마 쪽에서 신경생물학적 방법을 써서 연구를 했어요. 그걸 이 사람은 딱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우리도 그런 좀 특화된 거. 그래서 무조건 뭐 그냥 인공지능 하다 그러면 인공지능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뇌 연구가 같이 동반이 돼서 뇌 연구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이거 구현할 건가. 이런 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거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데다가 우리가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내에도 세계 뭐 최강국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 이성환 교수가 나중에 토론할 때 아마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연구, 인간의 정체성, who am I? 나는 누구냐? 이 가장 정확한 말은 I am the brain. The brain is me. 내가 나고 내가 내고. 그죠? 내가 이제 발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 하면 I am the brain is me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 연구, 정체성, 마음, 정신, 도덕, 윤리, 행동, 창의성, 인지, 감정, 지각 등 이런 인간 연구에 하는데 인문 과학자들하고 우리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연구도 키스텝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잘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연구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뇌 기반 교육. 여기에 뇌과학과 철학 등 인문학의 융합 연구가 정말 필요하죠. 교육학.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2, 3일은 뇌 연구, 그러니까 뇌 교육 쪽으로 유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하는 데 가서 뇌의 중요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잘 돼야 되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육학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뭐냐고 내한테 묻길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하는데 무조건 강제적이고 선행 교육이 너무 많다. 뇌를 기반으로 교육을 뇌 발달을 가장 잘 시키는 교육이 뭐냐 하는 걸 교육학자들이 좀 더 고민하고 이걸 뇌과학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유아교육 때는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교육, 초등교육 때는 두정엽, 과학교육을 하는 게 두정엽이니까 아인슈타인은 두정엽 천재라고 그러죠. 이런 거가 뇌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아교육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 그다음에 초등교육에서는 언어 교육, 그죠? 그게 바로 두정립이죠. 과학교육.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을 잘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그러고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이 왜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이냐? 그러면 브레인 논 베이스드 러닝도 있냐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 말은 러닝은 다 기본적으로 브레인이 베이스가 돼야지 무슨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이 있고 브레인 논 베이스드 러닝이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죠. 그런 사고가 우리 이제 키스텝에서도 좀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네요. 그죠? 미래 인공지능사에 대한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 AI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능은 우리가 AI가 우리의 기억력, 연산, 계산, 비교, 노동 기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능을 그저 더 넓게 확장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 이 인간 정체성, 도덕성, 창의성, 감정, 충동 제어, 정서 공감, 대화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해 전두엽하고 정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 인문학적인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의 뇌 인지과학과 같은 게 미국에는 MIT나 예일이나 로체스터 대학 등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간만이 가진 강점 기능은 우리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강화하고 AI가 잘하는 건 AI를 빌려서 우리의 인간 지능을 널리 확장하는 이런 거를 해서 이 두 가지가 잘 돼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잘 구비가 되는 걸 하게 되면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요새 이제 할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 책을 쓰고 또 뭐 요번에 뭘 또 썼죠. 그 사람은 AI한테 수학과학을 맡기고 우리는 감정지능 교육을 담당하자. 감정지능만 가지고 안 되고 감정지능 창의적이고 그죠? 이런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 알파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학습사는 컴퓨터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는 신경과학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이 오바됐지만 제가 그동안 36년 이제 38년 정도 동안에 뇌 연구를 하고 우리 조한교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뇌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1,300억을 쓰고 있고 앞으로 뭐 4, 5천억 이상을 쓰게 될 때 과연 어떤 연구를 우리가 중점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여기에 그 모든 거 예를 들면 지금 오호택 박사가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폐인에 관한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 이 베이스를 좀 넓게 만들어서 10년, 20년, 30년 투자하면 마지막에 가서 70세 때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지난 10년간 투자했는데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은 들던데 우리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이제는 치매가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방콕에 가서 그 노화, 행복한 노화, 활발한 노화에 대해서 국가 간에 이제 그 중요한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행복하고 활발한 노화는 바로 우리 치매가 없는 사회다. 치매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그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해결을 위해서도
그냥 케어하는 거. 요번에 이제 이 뭡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에 2천억이 이제 치매 쪽으로 확보가 됐는데 그 2천억의 대부분은 케어예요. 케어도 중요하죠. 지금 있는 사람들 케어하고 그거 플러스 연구를 해서 우리도 이제는 치매 정복하는데 중요한 그죠? 세계 첨단 국가다 이런 거가 좀 돼야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가 좀 더 되면은 아마 키스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키스텝에 가서 이게 좀 잘 실행해야 돼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디 가서 말하든 간에 비슷한데 그래도 키스텝이 우리나라의 정책 기획 돈까지도 돈 배분까지도 하고 있다며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서효원 원장님 전투에 좀 덜 발달된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조절 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신경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많이 발달됐고 그런데 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 많은 연구비 투자 또 산업계에서도 굉장한 투자를 하죠.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치매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이렇게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그 치매가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기억이 어디선가 이렇게 돌면서 회로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어저께 밥 먹었던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걸 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저장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리트리브 되는가 이런 건 잘 모르죠. 그 파킨슨 병은 마찬가지죠. 파킨슨 병. 수많은 사람들이 파킨슨,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경핵에서 어떤 고장이 있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생기는 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뇌 연구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뉴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왔죠. 예를 들면 스템셀 사이언스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 세포를 이렇게 컬러링하는 그런 굉장히 저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세포를 다 색깔별로 컬러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클래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뇌를 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 속 깊이 있는 걸 아주 세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광유전학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거는 동물의 뇌를 특정 부위의 세포만을 탁탁탁 이렇게 자극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 외에 이제 또 요즘에 EM이 있습니다. EM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슬라이스해서 그걸 쭉 이렇게 테이프에 연결해서 놓으면은 자동으로 막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브레인을 아주 나노 스케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뉴 테크놀로지가 많이 나오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징도 7 테슬라, 11 테슬라 나오고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렇게 쉽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하면은 언젠가는 정말 이제 이런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억 소자 같은 기억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또 최근에는 이 공학 쪽에서도 많은 또 뉴로사이언스에 많이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는 뭐 아까 나왔습니다. BMI도 있고 또 최근에는 뉴로링크라는 그런 뭐 신조어도 생기는데 공학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뇌과학 연구 신규 임용을 받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공학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또 AI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라든가 또는 시뮬레이션 뉴로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시뮬레이션 뉴로사이언스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뇌를 그대로 컴퓨터로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그 뭐랄까 여러 가지 파워풀한 그런 그 컴퓨터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우리 브레인 전체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저희가 모르는 그런 새로운 뉴 프린시플이 나오게 되고 그 프린시플을 응용하다 보면은 진짜 이 AI가 지금의 AI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AI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진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도 이 우리 브레인에 너무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아까 뭐 막연하게 우리가 전두엽이 어떻고 뭐가 할 것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그것이 뭐한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와 같은 뉴 테크놀로지를 응용하면은 엄청난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리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소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적인 측면보다는 오늘 패널에서 주로 이제 공학적인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런 관점에서의 뇌 연구와 관계를 좀 보완하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실 왜 우리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냐면 저는 가장 큰 게 결국은 요즘 키워드를 이용해서 본다면 오그멘테이션, 휴먼의 퍼포먼스를 오그멘테이션 한다. 결국은 인간의 그 능력을 증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강의 대상이 단순히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유지한다든가 건강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능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뇌 연구를 보는 게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상 그 뇌 연구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특히 이제 좀 더 뇌 연구를 좁혀서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이라는 관계와 인공지능 관계를 좀 보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제가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미시적인 어떤 뭐 세포나 분자나 이런 연구부터 출발해서 기초과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연구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최신 그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에서 하이텍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분야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기초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공학적인 산업적인 임팩트나 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쪽 분야는 그런 산업적인 공학적인 응용을 염두에 두고 R&D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이 주로 이제 미시적인 연구를 강조한다면은 인공지능은 비록 우리 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해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 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비스나 어떤 응용이나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삶의 질을 올려준다든가 뭐 질환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뇌 연구에서 AI의 역할은 인공지능 자체가 순수한 인공지능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연구 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인공지능이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공지능,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연구 자체 결국 현실적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거기서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어야만 되는 기술들이 결국은 머신러닝 기술이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인공지능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좀 더 도입을 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인공지능 자체만 본다면은 뇌 연구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본다면은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제 기초과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연구도 해야 되지만 산업적으로는 응용으로 본다면은 뭐 자율자동차나 뭐 진단이 이제 우리가 치매가 큰 국가적인 과제이면 틀림없지만 일반적인 뇌 질환이 꼭 치매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뇌질환이 아닌 질병도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왓슨 말씀하시면 왓슨 포 온콜로지가 IBM이 만든 플랫폼인데 그걸 그 종양이 아닌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해서 기존의 의사들의 진단 차트들을 다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노하우를 거기 집어넣고 해서 의료 진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결정 자체를 의사결정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의사결정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왜 알파고가 어느 수를 낳았을 때 인간 전문가 봤을 때 왜 거기 낳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간 전문가는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알파고는 전혀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만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분야나 법률 분야나 기타 여러 제조 분야에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려면 궁극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핵심은 결국은 이제 뇌 정보 처리 모형을 흉내내서 현재 기술은 굉장히 단순한 수준에서의 뉴럴 네트워크를 결국을 확장을 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확장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의 그 뇌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최대한 모사해서 좀 더 일반화된, 보다 똑똑한, 보다 로우 파워 컨섬션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드는 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응용이나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런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나 뇌질환 연구에도 분명히 인공지능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같고요. 어떤 빅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뭐 데이터를 학습한다든가 데이터를 추론한다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이루었을 때 그걸 설명한다든가 하는 연구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도구로서 쓰이더라도 인공지능이 이 뇌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느끼고 앞에 두 연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회사가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했던 경험이 있고 좀 치매 또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고요. 그 옛날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취업했을 때만 해도 의사들이 왜 제약회사 가느냐라는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2년 전에 여기 유전자 빅데이터 회사고 맞춤의학 컨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굉장히 백데이터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부사장으로 왔다가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게 의사들이 결국은 굉장히 코어하기 굉장히 좋은 어떤 파트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영 총괄을 하게 됐고요. 유전자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알게 되니까 2011년도에 에틸이랑 같이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가 많이 나온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알파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파고 1.0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PU가 한 1200개, GPU가 200여 개 가까이 돼서 이제 1.0 2세도라고 바둑을 뒀는데 한 번에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16만 수에 대한 기보를 다 학습시켜 놓은 거고 아까 되게 중요한 게 2.0 버전은 CPU가 한 200개 그리고 GPU가 없고 TPU라고 이제 4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2.0 버전을 만들고 커세가 바둑을 했는데 바둑을 다 울었습니다.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 왜 울었을까? 아예 또 다릅니다. 또 다른 버전이고요. 어쨌든 그 TPU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그냥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하고 이제 바둑 같은 거 안 두겠다 하고 이제 신약 개발에 점핑을 했습니다. 왜 신약 개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텐서플로우를 오픈 소스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BM 와서 있는 그 TPU 같은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웬만한 기술들을 다 오픈 소스에서 그걸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텐서플로우라는 걸 활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코스민이나 GDSC라고 해가지고 이미 오픈 몇십 년 동안 사람의 굉장히 다양한 19개 암 종류에 굉장히 많은 세포를 모아서 그 세포의 유전자를 활용해서 실제 미국에서 허가받은 256개의 약물을 원래는 여기서 폐암인데 다른
18개의 세포에 썼더니 어떤 효과가 있다더라 없다더라는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활용해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좀 놀라운 게 처음에는 오류율이 서로 높다가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플랫해져요. 근데 이 Y축이 오류율이라고 보면 기계학습을 시키니까 파이널하게는 실제 데이터보다 오류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R스퀘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90%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다국적 제약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런 이 여러 가지 암 중에 왜 예를 들어서 피부암을 왜 첫 번째 인디케이션 저기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몇 가지 의견을 나오겠지만 뭐 피부에 눈에 띄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하지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환자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인 거와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계학습을 저희 회사에서 느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후증 말고 기계학습으로 다른 정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이 암이 어디 폐암에 있어서 적응증이 좋겠다 안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암 자체에 있는 세포의 돌연변이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실질적으로 FDA에서 2017년 5월 달서부터요 키트로드라고 이제 새로 허가받은 약 굉장히 유명한 약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사기 말기암기 됐다가 살아난 그 키트로드라 제가 이제 그걸 다루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암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암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는 적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약을 이제 최근에 허가를 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EMA하고 FDA가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한국에 있는 나라들이 신약 개발을 화이자나 모크랑 똑같이 경쟁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변할 때 이 변화 속에 우리가 거기에 맞춤식으로 만약에 좀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신약 개발 같은 거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거기에 AI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파킨슨 신약 개발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머크에 일을 했을 때 쥐에 효과 있는 파킨슨 약물은 1000개가 넘는다.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다. 사우전스다. 사람한테 효과 있는 거 아직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다국적 기업에서는 쥐의 동물 실험에 효과 되게 좋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제안을 했던 게 유전자 분석을 해서 특별한 유전자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세컨 옵션을 갖고 임상시험 파킨슨 그냥 그대로 가고 세컨 인디케이션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걸 1년 전에 약간 이런 걸 예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해서 어그리가 돼가지고 한국을 딱 봤더니 한국의 파킨슨 유전자의 퀄리티 컨트롤 된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에 요청을 해가지고 600명 정도의 유전자의 굉장히 고급 정보를 좀 받았어요. 의료 정보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무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으면 여기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패턴을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알고리즘 패턴을 봤더니 환자 계층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이런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오주 레이쇼가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60배 정도 높다. 그렇게 해서 판을 짜가지고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신경계 병원에서 발표를 해서 또 700명 정도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R&D로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몇백억씩 들거든요. 근데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들이 과연 개인의 의료 정보를 기업에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뭐냐면 어쨌든 약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선 병원 가면 병원에 있는 자료를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에 비식별화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캐스케이드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는 나이키처럼 좋은 신발을 맞고 마케팅을 그거 팔면 돼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4차 산업은 굉장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 사람에 딱 맞는 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아까 그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를 저희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과거에 지금 한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측하는 건 저 사람을 위한 돌연변이를 인실력고 분석해서 저 사람을 위한 약도 개발하겠더라고요. Only for you 하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의 굉장히 큰 TPU 같은 게 발전에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규제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약회사에서 미국에서 이런 회사들을 레귤레이션이라는 정의는 절반은 환자나 어떤 국민들의 안전에 이런 세이프티한 측면도 있지만 절반은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과학해서 산업화해서 유럽이나 일본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통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AI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규모, 저희보다 보통 예산 같은 게 보면 100배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똑같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발짝 먼저 나서 변화를 좀 더 프리시전하게 준비를 해서 그거를 다 같이 소통해서 나간다면 저는 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